특별히 오늘 통일선교 주간으로 통일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새빛 유닛 찬양단이라고 결성해서 함께 찬양했고요. 우리 방금 또 새꿈터에서 친구들이 와서 난타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 멀리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정말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날이 곧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통일선교 주간을 보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한 특세가 한 주간 이어지는데요. 많이들 나오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통일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바로 통일의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통일의 주역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33장의 본문을 가지고 MG와 JMD 세대에 바라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MG 세대 아시죠? 예,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셔서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MG 세대라고 하면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 G세대를 통합해서 얘기하는 세대예요. MZ세대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는 디지털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서 아주 모바일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요. 또 최신 트렌드와 또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MZ세대는 이 SNS랑은 조금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X 같은 앱을 이용해서 서로 다 소통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유통시장에서 이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유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 좀 침해받고 불합리한 것이 이제 느껴지면은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끌려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해요.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을 또 보면은, 또 이건 좀 우리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남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개인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하고 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유 문화예요. 공유 문화. 예전에는 우리가 내 것을 누구랑 공유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 차도 공유하고요, 집도 공유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기를 공유하고, 그리고 직업적인 전문가적 기술도 공유하면서 또 그것으로 공유하면서 돈을 버는 세대, 이것이 바로 MZ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막 플렉스했어 막 이런 플렉스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소비해서 과시하는 어떤 문화의 아주 단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는 문화예요. 젊은 친구들이 명품백을 사고 명품 옷을 입고 또 그것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자랑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 진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이 정도 가져도 돼 하고, 비싼 것도 자기의 마음에 들면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선물해 줄 아는 세대, 그 MZ세대입니다. MZ세대에 대한 많은 정의와 설명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확 들어온 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MZ는 세습 자본주의 세대이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세습 자본주의 세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 30대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내부의 격차가 실은 그들의 부모 세대인 5, 60대의 경제적인 격차, 그 격차를 고스란히 세습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돈과 사회적 지위가 우리 아이들한테, MZ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세습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고스란히 MZ세대로 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MZ세대 가운데는 내가 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돈이 많아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이미,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생망 많이 쓰거든요. 이번 생에 망했다고. 그런 금수저인가 흑수저인가 이런 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MZ는 세습 자본주의 세대이다. 이게 좀 저한테 좀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보를 보면 제가 JMD 세대라 그랬는데 혹시 아실까요? 지저스 뭐예요? JMD란 바로 북한의 20, 30대를 말하는 장마당 세대를 얘기해요. 북한의 MZ예요. 북한의 MZ 세대예요. 장마당의 앞글자를 따서 JMD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1990년대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믿음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돼요. 북한 주민들은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탄생한 것이 바로 북한의 여기저기에 있는 시장, 즉 장마당입니다. 근데 이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건이 구해지고, 그러다 보니 장마당은 새로운 정보와 기술과 모든 것을 접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고, 각종 정보 기술이 소개되는 정말 IT 같은 것도 너무 많아서 그런 장이 열린 것이죠. 장마당이 이렇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이념이 북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그 공산주의 이념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스스로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이 장마당을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장마당, 이 변화의 시기에 태어난 세대, 북한의 20, 30대 세대는 그래서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력을 갖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탈북해서 이미 우리나라로 온 장마당 세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민이라는 형제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장마당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장마당 세대, 이 강민 형제는 북한에서 사과로 되게 유명한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난의 시절에 이 형제가 대략 9살 되던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리를 나가보니까 거리에 시체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까 대부분 아사, 그리고 대부분 동사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배급을 담당하는 중간 계급들의 간부들이 곡식을 다 빼돌려서 이제 배급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2학년밖에 안 된 이 친구가 엄마와 함께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거리만 가도 하루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인 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내가 일을 가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같이 친척집을 가자고 해서 친척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잠시 어디 갔다 온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아빠는 이미 죽어서 돌아가셔서 없고, 엄마는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 강민이를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혼자 남겨졌다는 거죠. 그러나 낙심도 잠시,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땅에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주워 먹었다고 해요. 여러분,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강민이는 결국 어디에 들어가냐면 꽃제비 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꽃제비 무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뭘 배우냐면은 비는 법,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빌어서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도둑질, 소매치기 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꽃제비 시절을 겪으면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청소년이 된 이 강민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을 아무래도 포기한 것 같다. 안 되겠다. 이제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믿어왔던 북한 정권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갔다고 해요. 나라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그저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내가 피부로 느낀 대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장마당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누가 나를 이렇게 싸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살짝 그 방향을 해서 딱 봤는데 누가 서 있었냐면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짝사랑 그녀가, 청소년이 된 그녀가 자신을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로 너무나 수치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내 힘으로 한번 떳떳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해서 내가 미천을 모아서 좀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소매치기를 해서 북한 돈 몇천 원을 손에 쥔 다음에, 북청에 사과가 유명하니까 그래 사과를 사자. 그래서 사과를 샀대요. 그래서 사과를 한 10꾸러미 정도 만들어서 열차에서 팔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윤을 조금씩 남겨서 모으고 모아서 장사 규모를 늘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이 좀 모이자 중국에 넘어가서 밀가루도 사고요, 양말이나 옷도 사고 배터리 같은 것을 대량으로 사서 이제 도매상이 돼서 북한에 유통하는 유통업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18살이 되었는데 이제 팔 물건을 떼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제 공안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서 북한의 집결소로 끌려가서 취조당하고 매맞고 혼나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한 번이 무섭지 몇 번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결소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급기야 뇌물도 주면서 야, 나 담배 좀 구해줘라. 그럼 담배 구해주고,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하니까 뭘 좀 구해줘라. 그럼 다 구해주는 친구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인맥이 쌓이고 그들이 이제는 감시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뒤를 봐주니까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 강민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구나. 강민 형제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부모님 세대는 북한 정부에서 먹여줬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마당 세대는 스스로 개척을 해야 하는 세대예요. 우리는 스스로 장사를 했고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장사도 중국과의 밀수도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강민 형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마당 세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살았던 세대가 바로 장마당 세대예요.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장마당 세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이티브 자본주의 세대. 네이티브 자본주의 세대. 열악하고 잔인한 현실을 직접 보고 듣고 피부로 부딪히면서 이 자본주의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든 세대. 그래서 바로 네이티브 자본주의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 또한 MZ랑 너무나 비슷해요. 개인을 중시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번 것을 북한의 다른 친구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 소비적인 모습이 아주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 선교 주간 주제가 뭐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일의 주역 시작. 네, 맞습니다. 통일의 주역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이 MZ와 장마당 세대가 과연 통일이라는 커다란 짐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도 이루지 못한 이 정말 큰 한민족의 수건 사업을
이 짐을 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까 MZ는 무슨 자본주의 세대라 그랬어요? 세습 자본주의 세대. 그리고 우리 장마당 세대, 네이티브 자본주의 세대의 이 두 세대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그리고 돈이 있는데, 이것들로 가득한데 과연 우리가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두 세대에게 통일이라는 중대한 민족적인 과업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그저 부모 세대가 이끄는 대로,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내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만족과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돈이라는 관성에 의해서 살아온 우리 세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2024년 이 시점에 오늘 앞에서 우리 찬양한 우리 세빈윤희 찬양단, 그리고 우리 새꿈터 아이들, 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통일의 주역이야, 너네가 다 통일을 이뤄야 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당히 낯선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 4월에 2030 MZ세대를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응답자의 24%만이 통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14%는 저는 관심 없어요, 아예 하든지 말든지 뭐. 61%, 무려 61%가 통일이 필요한 건 아니죠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이 4명 중에 3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분단의 아픔이라는 말을 썼는데 젊은이들도 알죠, 분단됐다는 사실은. 근데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 않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자, 너희가 바로 통일의 주역이야 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33장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 어릴 적 에서와 야곱은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결국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죠. 이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엄마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못되게 바라보고 죽일 것을 듣고요, 야곱을 불러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야곱과 에서는 이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20년 사이에 야곱은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을 이끄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온 식구와 이제 재산을 다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그래요, 에서예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생각할 때에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엿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32장 3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우리 이어서 우리 11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그냥 속이 막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날 죽이러 오는 건가? 어떡하지?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는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요,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와 같았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만나서 화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이제 화해해야지 생각하다가도 아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떡하지? 이런 반복되는 생각이 아마도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많이 반복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니까 가야 되는데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우리 32장 7절에서 8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우리 3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온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보낸 사람들이, 먼저 보낸 재물이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거나 다른 대책을 찾아보려는 심보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은 화해의 당사자는 누군가요, 여러분? 야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라 이렇게 명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이죠. 그런데 정작 앞에 서서 그 화해를 이끌어 나가야 될 화해의 당사자 야곱은 앞에 있지 않고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 자기가 여태까지 벌었던 수많은 재산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은 야곱.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이 뒤에 홀로 남았다. 뒤라는 표현이 야곱의 지금의 모든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과연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 내가 어떻게 도망쳤는데 형 역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과연 화해가 가능할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야곱을 에서와의 문제로부터, 화해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멀어지다 못해 제일 동떨어진 가장 뒤에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화해의 주인공, 화해의 주역이 되어야 할 야곱. 하지만 그는 제일 뒤에 있으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다음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벌어온 그 돈에게 맡기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황해북도 수안군에서 이제 공산당이 싫어서 우리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잠깐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셨지만 북으로 가지 못하셨어요. 두 번째 결혼을 그래서 여기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남겨둔 처자식 보고 싶어서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자세하게 지켜본 다음 세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랑 외삼촌들이에요. 분단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만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프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 보면서 그 마음에 처음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싹 틔운 세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세대, 이 시대에서 가장 통일과 맞닿아 있는 세대,
분단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버지의 아픔이었고 나의 어머니의 아픔이었던 세대, 통일을 정말 시대적인 사명이라 생각했던 세대, 통일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세대가 이제 60대 중후반을 접어든 바로 저희 어머니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되실지도 모르겠어요. 다 MZ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나름 MZ입니다. MZ인데요. MZ로서 저희 부모님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MZ와 장마당 세대에게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미 통일을 포기한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저 뒤에 있는 야곱처럼 말입니다. 화해의 주역이 되어야 할 야곱이 에서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듯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여러분 모두가 통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이 목사님, 이제 너무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또 목사님, 우리나라가 이제 살만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목사님? 통일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비싼 통일 비용 치르면서 굳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나요?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얘기를 MZ 그리고 MZ의 자녀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4분의 3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오히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런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보다 MZ세대, 장마당 세대한테 통일이라는 숙제를 넘겨야죠. 이제 다음 세대들이 통일을 이루도록 저희는 뒤로 좀 이제 빠져 있겠습니다. 자, 통일의 주역 일어나라. 하지만 기성세대가 MZ세대에 가지고 있는 바람과는 다르게 MZ 젊은이들과 MZ세대가 낳은, 저희가 낳은 또 다른 세대의 아이들은 4분의 3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요? 저희가 통일의 주역이라고요? 아니, 저희 먹는 것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통일까지 챙기는 건 쉽지 않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통일의 주역으로서의 사명을 이뤄가는 시점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화해의 주역이 되어야 할 야곱이 맨 뒤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33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종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제일 뒤에서 어디로요? 맨 앞으로 바뀐 것입니다. 화해의 드라마의 주인공 야곱이 이제 제 위치를 찾은 거예요. 화해의 주역의 자리로 두려움과 의심을 내던지고 제일 앞으로 가서 그것도 모자라 형을 향해서 다가가는 야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32장 그 앞에 후반부를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야곱은 맨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맨 앞에서 화해를 청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용기를 내어 다시 통일 선교의 최전방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이엘에서 씨름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통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를 대적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통일을 꿈꿀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통일을 꿈꾸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요.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며 울었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날을 꿈꿔봅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복음의 주역으로 제일 앞에 설 때에 북한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고 수십 년의 묵은 아픔을 눈물로 씻어낼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MG와 장마당 세대에 바라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통일의 주역임을 깨닫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맨 앞으로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통일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통일의 주역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5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6주간 우리 통일선교위원회에서 북한 선교를 진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맨 뒤에 있으려는 무관심한 이 시대 가운데서 청소년부터 청년, 집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5, 6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일선교의 최전방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통일을 꿈꾸며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일민, 먼저 보내주신 우리 교회의 통일민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조별 활동을 하면서 미리 통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한 그 맨 앞자리, 통일의 주역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맨 앞자리로 여러분도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부름 받았어요. MZ세대와 장마당 세대에게 바라기 전에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모두가 맨 뒤에서 맨 앞으로 다시 화해의 최전방으로 복음 통일의 최전방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맨 뒤에 계셨다면은 복음 통일 그리고 화해의 최전방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통일의 날 북한의 성도들과 끌어안고 모든 상처와 눈물을, 아픔을 눈물로 씻어내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통일 선교의 최전방에 있겠습니다. 내가 통일의 세대로, 통일의 주역으로 내가 그 사명감을 놓치지 않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